자,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5월 18일 부동산 노포 시간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분들도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역전세란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일단 지난 한 주간 봤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전세란이라는데 이참에 상급지, 근데 또 상급지로 가는데 전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관심을 갖는 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시장의 분위기를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집 사자라고 하는 심리, 그러니까 매수 심리죠. 매수 심리가 넉 달째 상승했다. 지금 5월이니까 아마 자료는 4월 달 자료니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집 사자라는 심리가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우리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내용이긴 하지만 강남 3구, 더 나아가서 강남 4구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내가 투자한 곳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아직까지 지방시장은 좀 그렇습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요. 강남 지역의 움직임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기사 재건축 봄물 터진 노원 집값 3주째 올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일단 우리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마지막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인천부동산 봄바람이 분다. 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그리고 회피하는 대상 중에 가장 1순위에 해당됐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부동산 시장이었고요. 인천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기사에 보게 되면 봄바람이 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뭐 폭락이다, 하락이 고착화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는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는데 또 바뀌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뭐 강남 오르는 건 인정. 그다음에 재건축 호재 있는 건 인정.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인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뭐 완벽하게 다 살아난 건 아니지만 봄바람이 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 도대체 부동산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시장은 제가 물리학이 아니라 인문학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써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작년 하반기쯤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폭락장이다. 앞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근데 그것의 근거는 뭐냐? 바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침체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이 생기고 결국 누군가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츰차츰 그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급격히 떨어져 있는 이 가격은 왜 그럴까? 심리의 위축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유사 하락장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트루카피님께서 쓰셨던 그 용어를 쓰면서 유사하락장이니까 그런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지난 몇 개월의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 몇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 시장이 급격히 하락한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해결될 수 있거나 뭔가 나중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락은 다시 반등이거나 상승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이 고착화되기는 어렵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하락이 고착화될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정부나 이런 쪽에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대책을 내오면서 하락을 방어하는, 쉽게 말해서 연착륙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다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흐름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심리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며칠 전 제가 2023년 서울 머니쇼에 다녀왔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머니쇼에 오신 분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약 400에서 500분 정도가 당시 저와 헐헐님이 얘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정도 분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한 2,500분 정도 된다라고 하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시장이 위축되어 내가 투자 또는 집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 주택시장에 있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심리는 여전히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들이 언제 움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맞지, 시장의 현재 모습을 보고 무언가 행동해서는 안 된다. 초보자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고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투자가 익숙해지거나 투자의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시점에서 다음 단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를 보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찐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사람들의 심리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제목에다가 제가 이젠 집 사도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 사도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우리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는 실수요자, 두 번째 투자자이어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규제 완화는 됐지만 규제 자체가 완벽하게 해제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시장의 움직임의 초석, 이 움직임의 반등, 이 움직임의 원동력은 결국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성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 세종 투톱 1분기 아파트 실거래가 이끌었다. 자, 서울하고 세종,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곳 중에 하나가 서울이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곳 중에 하나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 지난 연도의 하반기에 있었던 금리 충격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곳들도 결국 서울하고 세종이었죠. 그 서울과 세종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 결국 투자자들은 한 채 두 채를 더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움직였는데 왜 움직였느냐? 이전보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외지인들까지 포함해서 송파, 강동, 마포, 흔히 말하는 중심 권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중심지부터 외곽지로 번져나가는 모습의 첫 번째 단계가 들어와 있죠. 심리가 회복되니까 낙폭과대 지역부터 움직이고요. 이왕이면 낙폭과대 지역 중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곳들 위주로 움직였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몇 개월간, 4개월간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매 시장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상승장을 진입한 거냐, 지켜봐야 할 것이냐, 전망이 엇갈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누구는 오른다고 하고 누구는 관망세를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보고 어떡하냔 말이야를 반복할수록 여러분들은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찐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왜 그러느냐? 상승장의 진입 또는 지켜봐야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상승장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조건, 실수요자들이 매수 심리가 살아났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판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난 한 7, 8년 이상 봤던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요. 지난번에 조금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이 좀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전세 부분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무언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자,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다음에 흔히 말하는 상승장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고 시장 환경이 규제보다는 완화 쪽에 훨씬 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은 상승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승장은 지난 7, 8년 동안에 쭉 올랐던 시장을 원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시장을 원하면서 상승장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승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50대 50의 확률로 반등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으로 진입하느냐, 중심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변지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실수요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수요자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특례 보금자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지난 2, 3년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분들도 많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인플레이션 효과 얘기를 자주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한 번 오른 가격이 3, 40%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지난 5, 6년 전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는 게 맞지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투자자라면 어떻게 했느냐?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많이 상황에 꼬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혹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그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상승장에 진입했고 지켜봐야 되고 서로 다른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는 것처럼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3, 4년 전에 봤던 2, 3년 전에 봤던 그 상승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 6개월 전, 반년 전에 두려워했던 그 폭락장과 또 하락장과 같은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규제 완화가 어찌됐든지 간에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요 밑에 두 기사가 보이시죠? 9개월 만에 최저 낙폭 찍은 지방 집값, 바닥 따지고 회복세 꿈틀, 아직은 모르겠지만 왠지 지방 쪽에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관심 갈 수 있는 기사죠. 그 마지막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지방 집값 꿈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기사는 조금 오바예요. 이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올렸다는 얘기는 뭔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지금 현재 지방의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찾아보게 되면은 지방의 집값 중에서 지방이라고 퉁쳐서 그렇지만 결국 광역시 일부 지역 흔히 말하는 입주 물량 너무 많아서 지금 계속 애를 먹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로 해서 회복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은 중소도시급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래량이라든지 매기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이면 뭐냐? 여러분들이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누구나 좋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움직임이 그래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메리트가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지방에서도 흔히 말하는 선호도가 높은 도시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조그만의 현상이고요. 이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또 나오고 또 기타 지금 금리가 또 다시 인하라고 간다든지 반면에 또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쪽 지방 중에서도 분명히 이것들을 호재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지방 쪽에서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일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창원 일부 지역이라든지 청주 일부 지역과 같은 곳들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는 드디어 갈래길에 와 있다. 이 갈래길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움직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측을 아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라면 잠깐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힘든 투자자라면. 자,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실수요자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봤잖아요. 가장 최악일 때가 가장 저점이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가 저점이었다는 걸 봤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이것들을 다시 한번 과거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복귀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들은 그동안 봤었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패턴이라는 거, 이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면 다음에 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누가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 라고 한다면 그건 실수요자일 뿐 투자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투자자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다른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찾고 있는 거고요. 이 틈새 시장이 뭐가 될지는 지금도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간혹가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피스텔 시장 쪽에서 조금 소형 오피스텔 쪽에서 조금 움직임과 입질 또는 건드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 뭔가 구체화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현재의 상황이 되겠죠. 자, 제가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상급지 이동인데 매수를 통한 상급지 이동이었고요. 두 번째, 역전세날이다 보니까 상급지로 요참에 전세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참에 상급지로 전세 이동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 결국 전자보다는 후자가 나중에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단 혹여라도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오늘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역전세난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당히 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기는 두렵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쳐다보지 못했던 상급지의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상급지로 가서 나 여기 살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좋을까요? 자, 실제로 신문지상 기사에서도 이런 기사가 바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반포 좋죠? 수색 증산 뉴타운 상암 쪽이니까 굉장히 좋아진 곳이죠. 대단지 전세 입지 노려라 라고 하는 게 바로 5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가? 자, 그런데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런 류의 기사는 신문 기사에서 정말 자주 나오면서 여러분들 보고 클릭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류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사라기보다는 클릭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기사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전세가 하락 지속, 세입자에겐 기회, 입주 물량이 많은 대단지를 노려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 몇 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죠. 그게 언제냐? 2019년 2월 27일자의 기사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2019년 2월이면은요. 상승하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4년도에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되면서 늘어난 분양 물량이 이 시기 전후로 많이 입주 물량이 늘어났던 상황이었죠. 지금 직전에 일어났던 현상과 그때 일어났던 현상들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나타났던 2019년의 이 기사는 그 이전 2017년, 6년 이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늘어났던 분양 물량 그리고 그때 분양권 투자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전후에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났던 시점과 맞물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에 더더구나 물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매매 가격, 투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것들에 들어가기가 뭐하니까 매물로 내놨고요. 또는 그것들이 매물로 내놓기는 아까우니까 전세로 내놨다는 거죠.
전세로 내놓게 되다 보니까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이때 당시 나왔던 기사가 전세가 하락이 지속된다면 세입자한테는 기회다, 물량 많은 대단지를 노려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2년이니까 2년 하면 2021년입니다. 그리고 4년입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이다. 2023년 지금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시장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를 올리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 지금 4년 정도 갱신 시점에 보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역전세난이 난 현재 상황에도 이전 전세가보다는 높은 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값은 이미 많이 올라버렸고요. 결국 바꿔 말하게 되면은 전세와 매매라고 하는 것 중에 전세를 선택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요즘같이 시기가 맞물려서 4년까지 살았다는 분들이 시기가 맞물려서 역전세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전세가보다는 높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가격이 올라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 이렇게 되니까 매매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 환경에 따라서 전세와 매매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번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예전 장의 기사를 가지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장의 끝부분이었던 2008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2008년 가을 전세 수도권 입주 아파트 노려라. 자, 2008년이니까 2008년에 전세가 별로였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나 또는 전세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세 가격이 싼 데를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겠죠.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3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2005년, 6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를 알 수 있고요. 이때 수도권 입주 아파트를 노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크리스티님인가요? 2008년 잠실 전세가 떠오르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2008년에 잠실의 전세가 S 리센츠가 입주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때 이참에 잠실 한번 살아보겠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습니다. 당시 물량 중에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어디가 있었냐면은요. 잠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 같은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솔직히 잠실 가겠습니까? 은평 뉴타운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먼저 잠실이 솔깃하겠죠. 자, 그러면서 잠실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2008년 하반기 이후에 9년, 10년도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원래대로 회복됐다라는 부분들이 보이죠. 결국 전세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입주 물량 과다 지역은 전세가가 떨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전세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2, 3년 후에는 결국 전세 가격을 토해내야 되는,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당시 2008년 잠실 전세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직후 2년 후에 그 잠실 전세를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결국 어느 쪽으로 이동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분당 쪽으로 많이들 이동을 했습니다. 잠실에 살았으니까 이왕이면 그 다음에는 최소한 떨어져서 움직이더라도 비슷한 부류 쪽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당으로 움직이면서 분당의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입주 예전 당지를 노려라 두 번째 기사 2010년 기사입니다. 역시 비슷한 기사죠. 요즘 역전세난 또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 자, 그 다음에 2013년도 있습니다. 2013년에도 그때 전세난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시장 분위기가 매매 시장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던 상황이다 보니까 또다시 입주 대단지를 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바꿔 말하면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갈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혹할 수 있는 기사로 만들어지겠지만 결국 시장이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면은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불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좀 전에 보셨던 기사의 시점과 그 시점의 전세가와 매매 가격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2008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08년에 수도권 입주 아파트를 노려서 전세로 들어갔던 사람은 2008년 하반기 이후에 금융위기 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재개발 막 많이 생겨나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했고요. 이주 수요들 생기고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차라리 전세 사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전세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08년이 바로 첫 번째인데요. 2008년도까지는 그래도 매매 가격이 움직였던 시기지만 그 이후 2008년, 2009년, 2011년, 10년, 11년까지를 보게 되면 아무도 집을 사지 않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입주 물량 많은 일부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주춤하거나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서 전세를 들어갔지만 만약에 이때 전세를 들어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전세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걸 더 받아서 전세 가격을 올려주는 형태로 나갔다라는 것. 그리고 이참에 상급지로 전세에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갔던 잠실 사례에서 보듯이 잠실을 갔던 분들이 결국 거기서 전세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주거나 또는 전세 그 잠실에서 결국에는 2년 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지난 과거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는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꺾였던 시기입니다.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꺾였던 이 시기에 결국 매매 가격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매매를 안 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상급지를 전세 갔을지를 몰라도 결국에는 무슨 현상으로 나한테 내 부메랑을 내 뒤통수를 쳤느냐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내 뒤통수를 쳤다라는 것 결국 어느 게 손해냐 이득이냐를 따졌을 때는 상급지 전세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낭패를 겪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잠실 지역에 넘어와가지고 잠실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두고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힘들었겠죠. 자,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쯤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이때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여기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전세 대란의 시기였었죠. 역시 이때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전세를 사셨던 분들은 2013년에 다시 한번 전세 가격 폭등을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주춤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죠. 그리고 2015년에도 엄청난 상승률로 다가오게 되죠. 실제로 2015년 네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 대단지 입주 물량을 노리고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때쯤 되면 전세대라는 2008년 이후 9, 10, 11, 12, 13, 14 거의 5, 6년간 나타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정부의 방향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차라리 집을 사게 하자라고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허용 그다음에 청약시장 개편과 같은 현상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을 살 수 있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죠. 결국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 정부의 규제 완화는 2년 후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겪게 하면서 전세로 들어갔던 사람들로 하여금 먼 산을 쳐다보게 만드는 현상을 만듭니다. 즉, 합쳐볼까요? 침체장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힘들어지고요. 침체장이 길어져서 매매 시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어느 순간에 정부는 다시 한번 시장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승을 만들어내게 되는 또 다른 규제 완화책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결국 이때 전세를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만들어졌느냐?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 가격이 올라 뒤통수를 맞고 그 오른 전세 가격을 주고 계속해서 버텼더니 어느 순간은 환경 바뀌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뒤통수를 맞는 두 가지 현상들이 만들어졌던 게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아까 제목에 있었죠? 지금 현재 역전세란이라는데 이참에 상급지로 전세로 갈까요? 그러면 몇 가지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역전세란이 침체장이 아닌 잠깐 여러 가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일어난 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반등세가 나와서 전세 들어갔다가 나중에 차라리 집을 살 걸 하는 후회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역전세란이라서 이참에 상급지로 들어가면 왠지 뭔가 어깨에 힘도 들어갈 거고 나 여기 살아라고 얘기하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좋을 것 같지만 이 내용은 결국 소탐대실 1, 2년 후 또는 2, 3년 후에 결국 그 돈을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서 또다시 올려줘야 되는 집주인만 좋은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다시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장이 왔을 때 또다시 여러분들은 그 상승장의 퀀텀 점프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지금 현재 단순히 환경이 조삼모사처럼 지금 현재 환경이 조금 좋아지는 걸 노려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것들을 놓칠 것이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전세로 가는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 개인 한 명 한 명에는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역전세난 있잖아요. 이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 나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쌍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물량 과다라든지 기타 수요의 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랬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원래대로 올려놓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가격은 역전세란 이후에 다시 전세난으로 가는 데의 그 구간은요. 상당히 급격한 시간의 단축이 발생하고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찰하면서 이때쯤 들어가야지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전세보다는 매수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이동시키면서 시장을 관찰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들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초반부에 하셨어요. 자, 콘크리터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원희룡 장관이 전세대도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저는 불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니까 쭌파님, 요즘 전세 사기 등 문제들과 정부에서도 전세대도 개편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월세 쪽으로 개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면 갭이 커져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갭 투자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고요. 뭐 그 밖에도 뒤에 또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오시죠. 금조프레스님, 원희룡 장관이 임대차 3법 손본다는데 전세가 없어질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세 놓고 전세금 받으면 쓰지 못하게 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그 기사를 가지고 생각을 전개하는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습성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좋지 않은 그 뉘앙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버릇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임대차 3법 손본다고 한다.
전세제도 없애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올까 봐 그것들을 고정화시켜 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즉 전세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정화시켜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치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들은요. 제3의 언어라고 하죠. 똑같은 한국말이라도 그 속에 있는 뉘앙스가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쨌든 자본주의자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무언가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개인의 거래 자유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그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폭풍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반발하는 사람과 동의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처음에 던졌던 전세대조를 개편하겠다라는 얘기가 곧바로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늦어지거나 지지부진해지게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지부진해지거나 이것들의 사회적 협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전세제도가 없어질까요? 갭투자가 사라질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제시한 이유가 뭘까?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되면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문제 제기가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에 명분으로 제기를 한 거고 이 명분이 사회적인 합의로 인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무언가가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는 전세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빠하시거나 뭐하는 분들도 있겠죠.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더구나 지금 현재 실세 장관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실세 장관님의 목적이 전세제도 개편을 하고 국토부 장관으로 계속 오래 가실지 잘 모르겠어요. 떠나고 나신 다음에는 과연 이것들이 계속 또 제대로 진행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전세 가격에 전세제도에 관련된 부분 제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질문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적어왔는데요. 어찌 또 이게 써먹게 되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세제도 사라질까?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던 수명 다했다. 전세제도 대수를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기사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2022년 작년도, 재작년도, 그 전년도, 그 이전을 보게 되면 전세제도의 종말, 기타, 다시 회복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세 시장이 막 물량이 없을 때는 전세제도가 없어지고 월세화가 된다는 등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장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전세 시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죠. 아마도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세제도의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명분으로 제시를 하고요. 사회적 합의를 받는 그 기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정치인들이 이 전세제도로 개편 부분을 먼저 할까요? 그때 눈앞에 닥친 현황을 먼저 해결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눈에 닥친 현황부터 해결하게 되겠죠? 그럼 또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정작을 엮이면서 생겨날 것들이 전세제도의 변화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시거나 너무 크게 이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별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명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낸 겁니다. 이 명분은 결국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겠죠.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들을 가지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은 거지. 누군가가 던져놓은 화두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제가 제 첫 번째 책에서 그런 말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책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 그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정치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라고 그 부분을 고민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면 이 전세제도의 개편 부분이라든지 갭 투자가 사라질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화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바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연이 님이 이런 표현을 써주셨네요.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의 반대와 이사 가고 싶은 곳이 올라 보여서 많이 아쉽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요, 본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분이 하는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집에서 반대는 남편일 수도 있고 와이프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 가격 상승과 매매 가격 상승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뭐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단계의 지역으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가고 싶은 곳이 올라서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사는 곳보다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곳들이 훨씬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꼭 상급지부터 올라요. 이게 당연한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은요, 본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고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지, 상급지 이동 그 자체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내가 잠실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송파구 잠실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잠실이라고 하는 거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현재 성남에 살고 있다, 그래서 잠실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전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찾다 보면은요, 이 집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집의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매도자가 뭐 사업의 실패라든지 또는 시장 분위기를 모른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시세보다 다르게 나오는,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의 균형점이 깨져버린 매물들이 가끔가다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평상시 쳐다보고 있지 않거나 집값이 오르면 그때 가서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보는 게, 그렇게 하면 맨날 똑같은 고민을 해요. 상급지가 먼저 움직이는데 뭐 계속 시장 그 가격은 벌어지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꾸준한 관찰과 내가 가고 싶어하는 단계보다 조금 낮은 단계까지 그 범위를 넓혀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점이라고 하는 그 가격대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불균형상하게 깨진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계속해서 단계별로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급지에 있는 가격과 내 쪽에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가 붙었을 때, 이때 영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급지가 항상 상승장의 화랑이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는 거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상급지를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집에서 반대라고 하는 부분은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사 가고 싶은 곳이 올라버려서 아쉽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그동안 너무나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걸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딱 하나. 작년 하반기 결국 보면 그때가 상급지의 바닥이었죠. 그 바닥일 때 여러분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무서워서였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상급지를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패할 수 있거나 안 될 수 있죠. 이 방법은요. 제가 20여 년간 투자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도돌이표인데. 이 도돌이표가 계속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놓쳤다고 해서 실망하실 것도 아니고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연이님께서 답변을 좀 잘 주셨어요. 중간 단계를 찾아보겠다. 자, 그다음에 관찰을 한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제일 질문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상급지 이동, 이제 매수에 대한 상급지 이동이죠. 근데요, 진짜 제가 아까 지금 막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낮아졌을 때 최악일 때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와서 움직이니까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뒷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과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뒷북을 치는 부분들을 과거 사례를 이해하거나 알게 되는 순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방법은 결국 부지런TV의 라이브 방송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과거 사례를 복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과거 얘기 여러분들 들을 때 재밌다라고 이쁜이 부동산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 공부할 때는 귀찮아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찾아야 되는 거. 지금 당장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 되는데 인터넷 뒤지고 있어야 되고 책 뒤지고 있어야 되고 신문기사 뒤지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귀찮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 실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08년에 잠실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불용이 너는 잠실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못했어요. 나 이렇게 해서 나는 항상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못했어요. 저 역시도 조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웠었어요. 그 대신 한 가지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잠실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잠실과 동일한 사례 같은 거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성공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사실 실패담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성공담을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더 많고요. 실패담에 더 할 말이 많아요. 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더 많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오늘 제가 얘기했던 말 역전세난이라고 해서 이참에 상급지 전세 들어가겠다.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기 밑에 조이님 뭘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셨죠. 처음부터 뭘 어떻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억이 납니다. 제 옛날 얘기죠. 제 옛날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한참 분양권 투자가 유행할 때 저는 분양권 투자를 잘 모를 때 제가 샀던 청약 아파트를 그냥 팔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팔고 난 다음에 단 1, 2개월 만에 한 3, 4천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정확하게 99년이었어요. 1999년. 1999년에 제가 그때 아파트에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냐. 제대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냥 우리 동네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팔았던 그 동네부터 뒤지기 시작했고요. 그 동네의 아파트 가격, 분양권 가격 뒤지기 시작했고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으나 단 몇 개월 만에 그 동네 시세와 그 동네 분위기를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씩 뭔가 뭉쳐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스노볼이 됩니다. 우리 조이님 뭘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일단 헤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질문이 올라온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님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지난 하락장에서는 강남이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도 많이 오른 강남이 떨어지길 기대했는데 강남 서초는 이번에 별로 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2차 하락 때는 강남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노골적으로 찝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 하락장에서는 강남이 많이 떨어져서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이미 그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어서 들은 얘기로만 판단하고 계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맞아요. 지난 장에는 강남장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압축시켜서 보고서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2006년까지 강남은 미친 듯이 오릅니다. 자, 그리고요. 2006, 7년, 7년 정도 되면서 그때부터 강남이 오른 폭이 없어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강남도 역시 다른 곳도 엄청난 충격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규제 완화가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강남부터 올라가게 됐는데요. 강남부터 올라가게 됐던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재건축 규제 완화라고 하는 규제 완화책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강남 재건축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지난 몇 년간 그 당시죠. 2007년, 6년, 7년 그때 상황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2008년까지를 봤었을 때 그 이전 몇 년간의 상승장을 보니 입지가 최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봤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미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남부터 보게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2009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모습과 지금이 비슷한 게 입지에 대한 맹신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예요. 입지에 대한 맹신화. 무슨 말이냐? 바로 직전에 입지가 좋은 곳이 엄청나게 오르다라는 것들이 지난 한 5, 6년간, 7, 8년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모든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맹신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09년 이후 DTI 규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울 지역 규제, 서울 수도권 규제가 들어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강남이 안 떨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강남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은요,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쳐지면서 와, 시장이 끝난 거구나라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한테 가격이 이제 부동산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심리가 완전히 예전과 달리 각인이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2012년도가 강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시기가 강남이 그때 엄청나게 떨어져요. 즉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는데 하락장 때는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는 그 진폭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즉 바꿔 말하면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2009년 이후 10, 11, 12,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버티는 시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각인이 되면서 아, 이젠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강남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강남이 떨어질 것처럼 보여지지 않죠. 근데 시장이 하락장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락장 또는 침체장이 2, 3년 정도 이어지게 되는 순간에는요, 아마 강남도 여지없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때 던졌던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이제 더 이상 강남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2, 3년간 봤기 때문에 은퇴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거나 또는 강남에 그 영끌에서 들어갔다가 버틸 만큼 버티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했던 분이거나 이런 것들이 급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정리할래라고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물론 강남에부터 태어나고 살았던 분들은 물건 안 내놨어요. 싼 가격에 안 내놨지만 그때 엄청나게 내놓은 사람들은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나왔고 그 물건들이 또 사라지면서 다시 이후에 반등장에 나오게 된 거죠. 결국 1차 하락이나 2차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포인트는요.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침체장이 이어졌을 때 강남의 하락세가 표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역전세난 그리고 상급지 전세이동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제도의 종말과 관련된 얘기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